공포카페 미국 레딧 괴담. 통행 금지 시간엔 나가지마. 트레인 빌이라는 마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아마도 없을 거야. 이건 미국 중부 어딘가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잘 숨겨져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이 마을에서는 낮엔 특이하게 생긴 집들의 옥상에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고 밤에는 새로 심은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내릴 때가 많아. 여름은 이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계절이야. 그 아이들은 여름엔 아이스크림을 열정적으로 먹어대고 이웃의 공원에 놀러가곤 하지. 그리고 이 마을의 겨울은 피부가 벗겨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운 편이야. 매일매일이 전날과 같고 거의 이상적인 생활 양식의 한 장면과도 같지. 이 마을의 인구는 절대 늘지 않았어. 이방인들이 알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해서일까? 뭐 그게 딱히 예외적인 이유는 아니었지. 그냥 이상하게도 어떤 이상한 이유로 늘지 않았던 것 같아. 이 마을은 그들이 오히려 고립되는 걸 선택했다는 인상을 주었는데 다른 외곽 지역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그랬다는 느낌이었어. 말이 되는군. 어쨌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거의 지배받지 않았어. 여기는 무법의 땅이거든. 뭐 거의 무법이지. 이 마을에는 아주 간단한 한 개의 규칙만 있었어. 어떤 애기도, 어린이도, 10대도, 어른도, 노인도, 애완동물들까지도 지켜야 되는 규칙이지. 통행 금지 시간 이후엔 나가면 안 된다. 이 통금 시간은 매일 달랐는데 어떤 신원불명의 이상한 그룹으로부터 공지되곤 했어. 그들의 침울한 목소리는 수십 년간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통금이 강력한 규칙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지. 저녁 6시쯤 되면 마을 사람들은 동네 도서관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러면 그 이상한 그룹이 통금 시간을 공지해주곤 했어. 어떤 날은 저녁 7시였고 어떤 날은 8시였지. 심지어 9시인 날도 있었어. 이게 내가 13살 때까지 들었던 규칙의 다야. 우리 부모님은 일관적으로 이 통금을 지켰고 내가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엄한 처벌로 날 위협하곤 하셨지. 이게 우리 마을이 운영되던 방식이었어. 비밀스럽고 알 수 없었지. 아무도 왜 이 통금을 지켜야 하는지 몰랐고 감히 이유를 찾으려고도 하지 못했지.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 그건 어느 여름날 토요일 저녁이었어. 밖에서 놀기 알맞게 따뜻했고 햇빛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 나는 몇 분 전에 도서관을 방문했고 통금 시간이 2시간이 채 남지 않았던 걸 알았지. 난 늘 통금 몇 분 전으로 알람을 맞춰두곤 했는데 그래야 집으로 미친 듯이 뛰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날은 참 긴 여름날이었는데 나는 내 이웃들과 몇 분간 농구를 했고 그들의 집으로 놀러가서 비디오 게임을 좀 했어. 난 남은 통금 시간까지 저녁 노을을 보기로 결정했고 내 카메라를 든 채로 공원으로 향했어. 공원은 좀 버려진 느낌인 곳인데 그래도 아주 평화로운 장소야. 나는 편안한 상태로 내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늘을 녹화하기 시작했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혼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잠이 들었나 봐. 다음날 있을 신나는 모험들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희미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잠시 깨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하늘이 어둡다는 걸 알아차렸어. 내 심장 박동은 빨라지기 시작했고 난 시계를 봤지. 저녁 9시 15분이었어. 난 내 심장이 멈추는 걸 느꼈고 공포가 바닥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 수년간 비밀에 쌓여 있었던 미지의 공포 때문에. 나는 뭔가 이상한 게 보이나 둘러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못 봤어.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으니까 나는 카메라를 챙기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의 불이 꺼져 있었어. 도서관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빛은 주변의 어둠들 때문에 오히려 노골적으로 보일 정도였지. 강한 흥미 때문에 난 도서관까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까이 다가섰어. 비록 내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도서관 내의 사람들이 뭔가를 듣고 불을 켤 가능성이 있으니까. 난 사람들이 통금 시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늘 궁금했었어. 나는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창이 머리 위에 있는 걸 확인했고 근처에 작은 상자를 찾아서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였지. 창문을 통해 엿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피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지더군. 그때 내가 목격한 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어. 늘 통행 금지를 알리고 했던 수수께끼의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아 모여 있었지. 그들은 뭔가 알 수 없는 문제로 귀찮아 하는 듯 앞뒤로 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다행히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들을 수 있었지. 그 소녀는 가버렸다고, 마크. 그 방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아마 마크겠지. 그 사람은 처음 말한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어. 그래서 넌 우리가 단 한 명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야? 남자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숨 쉬었고 그는 일어서서 방 안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무언가 속삭였어. 마크도 일어나더니 두 문장을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 시작하지.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방의 사람들이 방의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향했어.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있는 해치의 문을 열었지. 아무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도록 잘 숨겨져 있던 문이었어. 그들이 열지 않았다면 문이 있는지 몰랐을 거야. 그들은 해치의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고정시켜 문이 계속 열려있게 했어. 그리고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큰 가방 쪽으로 가서 꿈틀거리는 몸을 가방에서 거세게 꺼냈지. 난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잡혀있는 걸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어. 그들은 내 친구의 아버지를 해치로 천천히 밀어 넣었지. 네 운명을 받아들여라. 삶은 너에겐 더 이상 선택이 아니야. 마크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지. 그리고 그들은 거의 일제히 친구의 아버지를 구멍 속으로 집어 던졌어. 그리고
바로 뒤이어 크게 메아리 치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 위대한 야수여, 당신의 먹이가 희생당했나이다. 쉬소서, 우리가 내일 다시 바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당장이라도 떠날 것 같아서 잽싸게 상자 위에서 뛰어내려 우리 집으로 달려갔어. 비록 불이 꺼져 있고 가족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내일 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렇지만 당장 그건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어. 오히려 내 어린 마음은 이 통금이 오랫동안 지켜온 비밀에 대해 면밀히 생각하고 있었지. 우리 모두가 믿어온 그 수수께끼 사람들은 이상하고 사나운 짐승을 가둬두고 있었던 거야. 난 부모님께 내가 본 걸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고, 내가 뭘 했는지 그 미스테리한 사람들이 알아낼까봐 너무 무서웠거든.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왜 집에 오지 않았는지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지. 그들은 모든 게 정상이고 아무 일이 없었단 듯이 행동하셨어. 나는 교묘하게 다른 퍼즐의 조각들을 끼워 맞춰서 퍼즐을 완성시키려고 했지. 난 부모님께 왜 어젯밤에 내 방에 와서 잘 자라고 말해주지 않았냐고, 혹시 내게 화가 나셨냐고 여쭤봤지. 그들은 그냥 눈살을 찌푸리며 통행 금지 직전에 집에 왔다고 말했고, 내 방에서 무언가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기에 내가 집에 왔다는 사실에 만족했었다고 말했어. 난 좀 혼란스러웠지만 그냥 농담하는 듯이 웃으면서 모든 것이 정상인 듯 무시했지. 그 일이 일어난 지 몇 년이 흘렀고 난 여전히 같은 곳에 살고 있어. 우리는 여전히 통금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미스테리한 사람들이야. 게다가 우리 마을의 인구는 여전히 천천히 감소하고 있고, 난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하지만 뭔가가 아직도 날 두렵게 하고 있어.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그 소년의 방에 가봤는데 없었어 라고 이야기했었고, 우리 부모님은 내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기에 내가 왔다고 생각했다고 했지. 그날 밤 내가 그 방에 없던 소년이었던 거야. 공포 카페 레드 꾀담 지하실. 가족들은 휴가를 떠났지만 나는 이를 뺄 수 없어 한 주를 혼자 집에서 보냈다. 시간은 새벽 2시쯤. 나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무서운 영화를 보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공포를 견뎌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다. 물론 우리 집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그런데 1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만약 집에 가족이 있었더라면 흔한 일이었다. 가족 어느 누구라도 지하실 문 옆으로 난 현관 복도를 지날 때면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소리가 들려온과 동시에 엄청난 공포가 나를 꿰뚫었다. 반사된 내 모습은 곧바로 TV를 꺼버렸다. 지하실 문은
코너 쪽에 사다리 형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건 간에 불빛은 볼 수 없을 것이었다. 내가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겨 앉아있는 동안 누군가 지하실 출입문 손잡이를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여 커다란 TV 뒤로 기어 들어갔다. 한 번에 몇 센티미터씩 움직이면서 아직까지 TV의 검은 화면이 몇 개나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겁에 질렸다. 카페트가 깔렸지만 여전히 길이 꺼리는 계단을 타고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TV 뒤에 몸을 숨긴 채 나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침입자가 TV의 장광을 봤을까? 아니면 그 전에 TV가 꺼졌을까? 저 사람은 지금 저 어둠 속에서 내가 내는 소리를 찾으려고 가만히 서 있는 건가? 나는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 뒤에 몸을 뉘이고 숨을 죽인 채 굳어 있었다. 내 공포가 조금씩 물러나자 생각을 더 또렷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들은 소리가 정말 침입자가 낸 소리인가? 어느 누구라도 저 어둠 속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게 가능한가? 지하는 정말이지 극도로 조용했기에 오히려 그 침묵이 내 귀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 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정녕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숨소리 혹은 그 외에 낼 수 있는 소리를 죄다 피하고 완벽한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진짜 침입자가 들어왔다면, 그리고 지하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엄청 시끄럽고 문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으니깐 분명 그 사람이 아직 지하실에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위층에 있다 한들 지하실까지 들리지 않도록 발소리를 숨긴다거나 할 방법은 없을 테니까. 입에서 침이 나와 카펫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차라리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시간이나 죽이자 생각했다. 침을 삼킴으로써 날 수 있는 소리의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다. 60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60번. 이쯤 되자 내 공포는 사라졌고 이제 내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움 이외의 느낌은 남아있지 않았다. 얼추 내가 이 어둠 속에서 거의 2시간가량 숨어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니까. 만약 침입자가 진짜로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마침내 나는 몸을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다.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는다면 분명 언젠가 해가 떠 지하실 벽에 달린 창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겠지. 그러자 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다. 뭔가 끔찍하고도 넌덜머리 나는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이전에는 없던 속도로 아주 천천히 나는 벽을 따라 천천히 계단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 만약 누군가가 저기 저 어둠 속에 서 있다면 이 방향으로 마주치지 않고 돌아가서 입구로 재빨리 도망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자 그동안 그 끔찍한 냄새는 심화되고 있었다. 아니, 밤중에 여기서 뭐가 죽었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냄새가 안 날 텐데. 뭔 시체? 괴물 형상을 한 괴 생명체가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상이 내 머릿속을 후비며 들어왔고, 나는 가능한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최대한 몸을 민첩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계단에 다다르자 달각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왔다. 마치 뭔가가 바닥 위로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듯한 소리. 나는 그 소리와 동시에 계단을 향해 총을 쏘듯이 달려 올라가 지하실 문을 벌컥 열고 현관문까지 열어 제꼈다. 이제 확실히 누군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나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집에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았다. 경찰이 출동해 집안을 뒤지더니 엄한 얼굴을 하고는 나에게 돌아와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시체를 발견했다고. 그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이웃에 사는 노인이었는데 보아하니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내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내버려둔 사이에 그가 죽어가는 와중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다. 그 불쌍한 노인이 나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말 그대로 죽어가는데 나는 그저 어둠 속에 앉아있기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그 후 알아차렸다. 그럼 아까 떨어지던 그 소리는 뭐지? 내가 듣자마자 집 밖으로 뛰쳐나왔던 그 소리는? 나는 그 소리에 대해 경찰에게 물어봤고, 그들이 확인했을 때는 우리 집 뒷문 역시 현관문처럼 열려있던 상태였고 뒷마당에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고 한다. 어째서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알 수는 없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노인과 내가 있던 지하실에 함께 있었던 것이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서. 그 뒤 막 죽은 신선한 노인의 시체 위로 귀를 기울인 채 공포카페 일본 뽀채널 괴담 영업사원. 예전에 재직했던 방문 판매업 회사에서 떠돌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5명이 하나의 그룹을 이뤄 조장이 차를 몰고 해당 지역에 사원들을 데려가는 구조입니다. 일반 영업사원들은 그 지역에서 계약을 권하고 계약이 성사가 되면 조장이 차에서 계약서를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죠. 과거 이 회사에는 무척 실적이 좋은 A라는 젊은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B그룹 조장인 G씨는 입사할 무렵부터 A를 잘 챙겨줬기에 A는 G씨의 그룹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 역시 G씨 그룹에 배정된 A는 계약을 따내기 쉬운 편인 신축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집을 비우거나 입주를 안 한 가정이 많았는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업을 뛰다 보면 그런 일은 종종 있기 마련이기에 A는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젊은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미인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입에 무르익은 인사치레를 술술 뱉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연 여자를 보자 A는 무척 좋은 느낌이 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꽤 미인입니다. A는 갑자기 의욕이 솟아났습니다.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감이 잡힌 A는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도 순조롭게 잘 이어졌죠. A의 예상은 맞아떨어져 여자는 곧 집 안으로 들어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이 있는 부엌으로 안내된 A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얼굴이 시퍼래졌습니다. 천장에는 빽빽하게 아기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은 사이즈도 피사체도 모두 달랐지만 빈틈 하나 없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A는 그 모습에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방금 전까지 이야기하던 여자에게는 결코 나쁜 느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싱글벙글 웃는 얼굴과 상냥한 태도 때문에 호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작 이 정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겠죠. 천장에 있는 사진은 신경 쓰지 말자. A는 자신을 타이르며 상품 설명과 기기 실현 등을 농담을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대개 새댁들은 남편 탓을 대며 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일도 없이 아주 무난히 얼마 지나지도 않아 여자는 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A는 승낙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을 위해 G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G 역시 천장의 사진을 보고 당황한 듯 계약을 최종 확인하는 와중에도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A 역시 이 집이 기분이 나빴기에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이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G가 도장 찍을 곳을 체크하고 있는 와중 옆방으로 이어지는 맹장지 너머에서 남자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 목소리는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로 무심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계약이 중요하다지만 A도 G도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본 후에 여자의 얼굴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 좋은 미소를 띄우고 있던 여자는 소름 끼칠 만큼 무표정하게 A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는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뭐라도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여자의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을 삼켰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눈앞의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본능적으로 느낀 거겠죠. 그리고 그건 G 역시 마찬가지. 두 사람은 마치 가위라도 눌린 것처럼 여자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하는 신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끼기이라고 할지 그극이라고 할지 애매한 소리를 흘렸습니다. 아마 웃음소리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알 수 없죠. 여자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였으니까요. 저 도장을 여기다 찍으면 되나요? 나직이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렇게 겨우 대답한 A를 보며 여자는 입가만 움직여 희죽 웃었습니다.
여자가 마치 잡아내린 테이프 같은 소리를 뱉어냄과 동시에 맹장지 너머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하고 공포에 질린 큰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이 자식들. 역시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 분명해. A가 패닉에 빠질 무렵 더욱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좌우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머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자는 또다시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변함없이 A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는 공포에 질려서 울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쪽 저편에서 들려오른 남자의 외침과 여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야야야야, 돌아가자. 주위에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A는 짐을 긁어모아 필사적으로 현관까지 내달렸습니다. 여자가 쫓아오른 기척은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오는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본 A는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열려있는 문 너머 거실이 보였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정좌로 앉아있는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고 맹장지는 조금씩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흐릿하게 보이는 어두운 저 너머의 광경을 상상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A와 G는 필사적으로 차로 도망쳐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는 그 집에 계약도 안 맺고 상품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 건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죠. 결국 A는 G에게 부탁해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저하면서도 인터폰을 누르려던 A였지만 이상한 걸 보고 말았습니다. G씨, 이건... A가 가리킨 것은 현관 옆에 설치된 가스미터기에 달린 꼬리표였습니다. 그건 원래 그 집에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붙어있는 것이었죠.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전기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전기 계량기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지? G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번이고 인터폰을 눌러봐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관리회사에 연락을 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몇십 분 후 도착한 관리회사 사람은 G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기세에 밀린 것인지 아유... 확인만 해드리는 거예요? 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방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봤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거실에 조용히 놓여져 있는 상품만이 어제의 사건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영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A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집 밖으로도 안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였던 A가 빠지자 회사 매출이 떨어져 결국 회사 상사들까지 동원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A는 그 아파트 근처로는 영업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한 달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는 거기서 만난 무언가에게 이미 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A가 돌아오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G는 A를 어느 아파트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무런 특색도 없는 그저 그런 아파트였죠.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몇 번 영업을 한 적이 있는 곳이었고 A 자신도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었죠. 그렇게 수십 분이 지난 후 G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A의 전화였습니다. 어이, 벌써 계약을 따냈나? 이 녀석. G는 일부러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사원들에게 들리도록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에이? 수십 초 후 A의 비명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목소리도 들려왔죠. 에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낀 G는 A가 있는 곳으로 차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G씨, 저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울면서 A가 말했습니다. 에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G는 가능한 한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녀석이 또 나왔다고요. A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그저 그런 방에서 그저 그런 여자와 만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이 술술 진행되어 G에게 전화를 건 순간 여자의 얼굴이 기묘하게 삐뚤어지더니 그때 만난 그 여자의 얼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또 만났네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때 그 기묘한 웃음소리로 웃었다는 겁니다. A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실종되어 영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포카페 일본 보채널 괴담 악취가 나는 오두막.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에게 있었던 이야기다. 아버지는 친구들과 가을 산행을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마침 연휴였던 데다 날씨도 좋고 한가하게 노래나 슬슬 부르며 순조로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낮이 지나갈 무렵 갑자기 날이 흐려졌다. 아가씨의 마음과 산날씨는 모른다는 말처럼 순식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칭 베테랑이라는 아버지와 동료들은 흐려지기 전부터 자켓을 꺼내 입어 별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일단은 그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걷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앞으로 2시간 정도 가면 숙박할 예정인 오두막에 도착할 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 중 한 명인 히구치 씨가 추워. 하고 중얼대며 쭈그려 앉았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말을 걸며 이마에 손을 대니 마치 불똥이 같았다고 한다. 히구치 씨의 얼굴은 새파랬다. 큰일이다 싶어 아버지와 다른 동료가 양쪽에서 부축하여 간신히 오두막까지 다다랐다고 한다. 도착했을 때는 3시간이 훌쩍 지나서였다. 히구치 씨의 안색은 완전히 흑빛이 되어 빨리 어디에서든 재워주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은
꼬리를 이어 일어난다고 하던가? 오두막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했다. 아무래도 연휴라서 그런지 산행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먼저 왔던 사람들도 돌아나갈 정도였다. 적어도 이 친구만이라도 좀 재워주세요. 아버지는 오두막 관리인에게 애원했다. 아휴, 죄송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억지로 묵을 만한 곳이 있지만 그 정도로 아픈 분이어서야. 아직 괜찮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려요. 아버지의 억지에 관리인도 포기한 듯했다. 아휴,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그대로 안내된 방을 보자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다. 어슴푸레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타담이 8장 정도 깔린 방에는 아버지와 동료들을 합쳐 넷밖에 없었던 것이다. 먼저 와 있던 한 사람은 방 가장자리에 누워 얌전히 자고 있었다. 다만 곰팡이 냄새와는 다른 뭔가 알 수 없는 냄새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 방만 비워둔 거지? 밖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의문을 느꼈지만 우선 히구치 씨를 간호하는 게 먼저였다. 코펠로 물을 끓여 따뜻하게 죽을 만든 후 히구치 씨에게 먹였다. 하는 김에 아버지와 동료도 밥을 챙겨 먹고 7시 무렵 히구치 씨를 가운데로 두고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았다. 이상했다. 평소라면 완전히 골아떨어지고도 남았을 정도로 지쳤는데. 야, 너 아직 안 자냐? 다른 동료가 아버지에게 슬쩍 말을 걸었다. 왠지 잠이 안 오네. 너도 그래? 근데 이 방 좀 이상하지 않냐? 역시 이상하지? 다른 방은 다 사람들로 꽉꽉 차 있는데. 나 아까 전에 말이야. 화장실 갔다가 게시판을 봤거든? 아버지는 순간 등골에 정체 모를 오싹함을 느꼈다고 한다. 행방불명 8명, 사망 1명이라고 적혀 있었어. 들은 적 있다. 이런 산속 오두막에는 긴급사태를 대비해 병원 영안실 역할을 하는 시체 안치소가 있다는 걸. 저 멀리 방 한켠에서 같이 누워있는 먼저 온 손님은, 그 손님의 정체는. 이제 자자. 아버지는 침낭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튿날 그 먼저 온 손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산, 등정하고 다 빠진 후에 운구되었다. 구조선 헬기로 하산한다는 듯 했다. 그 다음 날에는 히구치 씨도 건강을 되찾아 오두막 관리인을 놀래켰다고 한다. 다만 히구치 씨의 말에 의하면 그날 열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의 이마를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계속 어루만져 주었다고 한다. 뭐 등산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지. 그 손이 없었으면 나도 헬기 타고 내려왔을지도 몰라. 히구치 씨는 껄껄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한다. 공포카페 일본 보체날 괴담. 우연히 보게 된 신문 페이지.
지금이 아침인가? 밤인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방에서는 그것조차 알 수 없다. 어두운 눈을 한 채 나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떨군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한다. 식기가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나는 지난 2년간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 계기였다. 지금은 그 이유조차 떠올릴 수 없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들었던 것 같지만 무슨 말이었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고 이윽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스스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가끔 초조해질 때도 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위기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멍하니 눈앞의 사실들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었다. 뒤에서 접시가 놓여지고 나서 몇 분 뒤 나는 문을 열어 준비된 식사를 가져왔다. 별로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매일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직접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늘은 그다지 식욕이 없지만 남기지 않고 먹기로 했다. 집에 이렇게 박혀서 두문 불출하고 있는 내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식사를 남기지 않고 먹는 것뿐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집을 나서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기분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 어두운 방에서의 생활이 곧 나 자신의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 나는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음식 옆에 신문지를 두고 갔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단순한 신문이다. 어째서 두고 가신 걸까? 설마 이것을 읽으라는 것일까? 신문은 읽어서 어디다 쓰라는 걸까? 어차피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검색하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신문을 손에 들고 별 생각 없이 대충 훑어보았다. 원래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신문지를 펼치자 마른 종이와 잉크의 냄새가 난다. 이 방과는 다른 냄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치 사회의 냄새 같았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만원 전철에서 힘들어하며 야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던져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나는 대충 흥미가 있는 섹션만 읽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도 어머니는 신문을 놓고 가셨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점차 나도 신문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머니는 신문이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덕에 나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신문을 받아 가장 먼저 펼쳐보는 곳은 TV 편성표였다. 내 방에 TV는 없었지만 이렇게 오늘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 보고 있으면 점점 요일이라는 것의 감각이 돌아온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자연스레 일어나고 신문을 읽는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진짜 사회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점점 나의 생활은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밤을 새는 일도 줄어들었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고 식욕도 생겼다. 식사를 하면 온몸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인간은 원래
시간 감각에 따라 활동하는 생물이다.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하면 자연히 심신의 기능이 돌아오는 것이다. 신문 안에 광고를 볼 때면 내 안에서 조금씩 충동이 생겨나곤 한다. 밖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뭐랄까, 명확하지 않은 동기에 자극을 받았다. 어머니가 현관을 나서고 잠시 뒤 나는 방을 나와서 집을 맴돌았다. 거울을 보면 잔뜩 자란 머리카락과 오랜만에 보는 내 얼굴이 있었다. 우선 대충 몸가짐을 정돈하고 나는 문고리에 손을 댔다. 햇빛에 눈이 따갑다. 신문통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신문이 있다. 분명 오늘도 내 방에는 신문이 왔는데? 날짜를 보니 2005년 4월 8일 신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가? 대단히 낡은 신문이었다. 신문 일면에는 자살 사건이 대문짝하게 실려 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내 시선이 고정되었다. 나카야마 시즈코 51세 사망. 나카야마 시즈코, 어머니의 이름이다.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었지만 신문에 있는 사진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방에 돌아와서 나는 몇 번이나 신문을 다시 읽었다. 하지만 몇 번을 봐도 거기 써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고 신문을 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나는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철컥. 현관문을 열은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웅크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점점 그 소리는 커져서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2달이 지났다. 신문이 도착하는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은 여전하지만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다. 난 아직도 이 동거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공포카페 일본 모채널 괴담. 방에 있던 흠집.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아파트에서 자취를 시작했었다. 그 아파트는 햇빛이 잘 비치는 2층과 주차장과 가까운 1층이 있었는데 나는 주차장이 가까운 1층에 살기로 결정했었다. 관리인은 1층을 결정한 나에게 "정말 여기면 돼요? 2층이 비어있는데?" 이렇게 말했었다. 나는 딱히 어느 쪽이든 괜찮았기 때문에 관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로 1층에서 살기로 했다. 방은 3개가 있었고 월세 5만엔 치고는 너무 좋은 방이었다. 나는 이런 집을 용케도 찾았네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방들마다 벽에 흠집이 많이 나 있었다. 뭐 기우겠지 싶어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그 흠집들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 싶어 흠집이 있는 벽 아래에 있던 카펫을 넘겨봤다. 그랬더니 한 장의 사진이 나왔다. 거기에는 연인처럼 보이는 젊은 2사람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왜 있는지 모르는 엄청난 양의 갈색 머리가 나왔다.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몹시 기분이 나빴다. 왜 관리인은 내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안 했지? 하고 화를 냈다. 아마 그 기점부터였을 거다. 이 사진을 발견하고 나서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벽에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꽤 오래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나는 쥐나 뭐 그런 거겠지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매일 밤 그 소리는 지속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에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일어났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자 새벽에 자주 들렸던 바스락 바스락 소리는 화장실에서도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에서도 발견했었던 흠집이 있던 그 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갑자기 소리가 사그라들었다. 나는 이상하다 싶어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자 또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잘못 들었나 싶어 화장실에서 다시 나왔다. 그러자 또 소리가 사그라들었다. 그 순간 뭔가 기분이 나빠지고 한기가 온몸을 강타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곧장 침실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흠집이 있던 벽들을 지나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돌아보려고 했을 때였다. 불을 끄고 있었다 보니 전체적으로 방은 어두웠는데 순간 바닥에서 일직선으로 둥근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뒤돌아보지 마. 누군가가 내 귀에 그 말을 속삭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그러자 또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결국 뒤돌아버렸다. 내 뒤에는 무언가에 겁먹은 얼굴을 한 하얀 여자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손톱으로 벽을 긁고 있었다. 나는 지금 왜 이런 게 보이는 거지? 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곳에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몇 초간 벽을 긁었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듯 사라져갔다. 나는 봐버렸다. 이상한 것을 보고 말았다. 태어나서 처음 봤다. 너무 흥분됐지만 무서움에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렇게 날 밤을 새고는 이 사실을 관리인에게 이야기해 보았다. 관리인은 얼버무리긴 했지만 대충 이 집에서는 한 가정의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 같다. 나는 내친김에 방에서 나온 사진들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못 찾았다. 나는 그 후에도 2주간 더 살았지만 바스락바스락 소리는 매일같이 들려오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됐다. 그 무렵부터 잠이 부족한 것도 수반되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자 바로 휴학하고 친정에 가기로 했다. 나는 그 일을 겪고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친정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이상한 현상은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 아파트를 지나가면 한기가 느껴진다. 결국 사진은 찾지 못했고 카페 밑에 있던 갈색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은 전혀 모른다. 그 후 그 방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 빈집 그대로였다. 지금까지 대학 시절에 겪은 이야기였다. 끝까지 읽어줘서 고맙다.
공포 카페, 일본 뽀채널 괴담, 영내 화장실. 저는 자주 가위에 눌립니다. 그리고 귀신 같은 것들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언제나처럼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늦잠을 자서 허겁지겁 눈곱만 떼고 역으로 달려갔죠. 그렇게 허겁지겁 갔는데도 그날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전철이 오기까지 10분 정도 남았었죠. 아으, 배가 왜 이리 아프냐. 그날은 아무래도 급하게 나와서 몸에 있는 것들을 배출할 시간도 없었죠. 10분 정도면 충분히 화장실 갔다가 와도 전철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화장실로 후딱 달려갔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하고 2개 중에 1개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사용 중이던 화장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회사원 스타일의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른 겁니다. 아, 이 아저씨도 손을 씻으려는 건가? 정도로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아저씨가 나오고 나서부터 무언가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기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 등골이 오싹오싹 하다던가. 아니,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감각이 조금씩 느껴졌죠. 그때는 그냥 너무 참았던 탓이라고 생각해서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뭐가 나온다 한들 근처에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 아저씨는 다리가 불편한지 절뚝이면서 제 옆으로 오더니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저씨의 모습이 세면대 거울에 비치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조심 아저씨 쪽을 확인하자 그 아저씨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표정에서는 저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 같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 같은 감정이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치만 눈앞에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공포로 인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다 씻은 그 아저씨는 가방을 안으며 저에게 등을 돌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입구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아저씨가 입고 있던 정장 뒷모습은 찢어지고 피투성이 상태였죠.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분위기는 계속 이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나가자 그와 동시에 몸에서 한기가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제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서투른 문장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무튼 지금까지의 경험 중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자주 본다고는 해도 귀신과 밀접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봤는데요. 자신이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전의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본 그 아저씨는 분명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정처 없이
생전의 일상을 되풀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슬픈 표정에도 납득이 간다고 생각해요. 죽었지만 성불도 못한다. 어쩔 수 없이 생전의 일상을 반복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왠지 너무 슬픈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조금 지나친 생각일까요? 공포카페 일본 뽀채널 괴담 빨간 구두.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의 이야기이다. 당시 나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몇 있었다. 나와 친구인 K, T, R까지 여자아이 4명이었다. 우리 4명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자리도 가까워서 서로 친하게 지낸 케이스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K랑 T는 다른 반이 되었지만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만나 놀곤 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우리들은 평소처럼 복도에 모여 오늘은 어떻게 놀지 떠들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K가 창문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맨션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아직 가본 적 없지? 그 맨션은 15층짜리 건물로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당시만 해도 맨션은 주민 이외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서 우리도 근처의 여러 맨션에 놀러 가곤 했었다. 하지만 그 높은 맨션은 조금 먼 데다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런데 K의 말을 듣고 R이 말했다. 거기는 안 돼. 왠지 의미심장한 말에 K는 어째서? 라고 물었다.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그랬어. R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게 무척 신경 쓰여서 뭐야 그게, 가보자, 신경 쓰이잖아. 그렇게 말하고는 친구들을 부추겼다. 그러자 R은 나는 먼저 갈게. 미안해. 라고 말하고는 먼저 가버렸다. T는 R이 먼저 돌아간 것이 걱정이 됐는지 결국 나와 K만 맨션에 가기로 했다. 그 맨션까지는 학교에서 3km 정도였을까? 조금 멀어서 도착할 무렵에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린 뒤 날이 개어서 아스팔트와 빗물이 섞인 이상한 냄새가 주변에 자욱했다. 언제나 맨션을 탐험할 때는 계단으로 맨 위층까지 걸어갔지만 그날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그렇지만 K가 많이 지쳤는지 조금 쉬자고 말을 해서 탐험 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로비에 앉아 쉬기로 했다. 쉬면서 10분 정도를 학교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2개 있는 엘리베이터 중 하나가 1층에 내려왔다. 눈앞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어라? 하고 생각해서 안을 보았더니 새빨간 여자 구두가 엘리베이터 안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K를 불러서 그 빨간 구두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K가 오자 구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둘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는 1층, 3층, 5층, 8층, 11층,
14층만 운행을 해서 그 외 층에 가려면 가까운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걸어가야만 했다. 우리는 14층으로 가서 걸어 올라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가 5층을 지나갈 무렵 엘리베이터의 유리창 너머 아까 그 빨간 구두가 보였다. 나는 아까 전에 그 구두야. 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5층을 완전히 지났을 때였다. K는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다. 나는 조금 전에 1층에서 봤던 빨간 구두가 5층에 있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K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반응이었다. 나는 왠지 걱정이 돼서 8층의 버튼을 눌렀다. 5층까지 내려가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K에게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8층에서 내렸다. 8층의 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7층, 6층으로 계속 내려갔다. 그리고 5층. 아무리 찾아도 그 빨간 구두는 없었다. 도대체 아까 그건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5층에서 엘리베이터의 오른 버튼을 눌렀다. 반대쪽의 엘리베이터는 14층에 도착했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나는 K가 이미 도착한 것이라 생각하자 마음이 급해졌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으악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 새빨간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이다. 구두 전체가 기묘할 정도로 붉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사람은 역시 타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몹시 무서워졌다. 하지만 위에서는 K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걸어서 15층까지 가기로 했다. 나는 초조해져 있었다. 어떻게든 빨리 K를 만나고 싶다는 이상한 고독함이 나를 덮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15층에 도착했다. 하지만 15층 어디에도 K는 없었다.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온 나머지 화가 나서 먼저 가버린 걸까? 나는 K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다. 맨션 안에 내 목소리가 메아리 친다. 근처에 있다면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생각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걸까? 아니면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무시하는 걸까?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기분 나쁜 것을 계속 본 것에 의한 공포와 K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방황하는 고독함이 가득했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K를 만나 이 맨션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바깥에서 K를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그렇게 14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다행히 이번에는 빨간 구두가 없어서 살짝 마음이 놓였다. 그렇게 나는 1층의 버튼을 누르고 빨리 도착하려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다. 눈을 감아서라도 엘리베이터 유리창 너머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지만 나는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생 같습니다. 어라? 눈을 뜨자 경찰관 2명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명은 무전기에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이 내게 말을 걸었다. 왜 그러니?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안도감에 사로잡혔고 그 경찰관에게 안겨 통곡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사정을 모두 말했다. 저 말고도 K도 같이 왔어요. 라고 말하자 경찰관들의 얼굴이 단번에 새파래졌다. 그 후 들었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K가 15층에서 뛰어내려 즉사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그것 때문에 출동했다고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CCTV에는 나와 K의 모습만이 찍혀 있었다. 그 뒤 나는 경찰에게 여러 번 신문을 받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사고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확실히 보았었다. 무서울 정도로 가지런히 놓여있던 빨간 구두를 3번씩이나. K는 정말 단순한 사고로 죽었던 것일까? 공포카페 일본 뽀채널 괴담 여우 가면을 쓴 남자. 제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 포함 친구들 5명과 신사 근처에 가방을 던져놓고 다루마가 넘어졌다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신사에 대해 말해야겠네요. 그 신사는 시내에 있습니다만 평소에도 신주가 없는 곳으로 대문은 항상 닫혀있는 곳이었어요. 경내는 교실 4개 정도 되는 곳이고요. 계절은 아마 가을로 은행잎이 지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남자 4명과 여자인 저 혼자였고요. 저는 어렸을 때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남자애들과 놀 때가 더 많은 아이였어요. 남자아이와 놀 때면 힘술궂게 구른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여자애들이랑 노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었죠.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아이였어요. 드디어 제가 순례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무에 기대고는 다루마가 넘어졌다를 빠르게 말하고는 그대로 뒤를 돌아보자 다들 멈춰 있었어요. 다루마가 넘어졌다는 분명 그런 규칙의 놀이이긴 한데 뭔가 굉장히 강한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남자애들은 꿈쩍도 움직이지 않고 숨쉬고 있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뒤돌아본 상태에서 애들과 똑같이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눈앞의 광경은 선명히 보였어요. 그렇게 주위를 눈알을 굴려서 둘러보자 놀랍게도 공중의 나뭇잎이 시간이라도 멈춘 듯 그대로 공중에서 멈춰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희미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신사 내부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사의 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신사 내부에서 뭔가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보, 6보 가까워지자 방울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제 쪽에서 멈추고 그 방울 소리의 주인은 멈춰있는 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야시장에서나 팔은 여우 가면을 쓴 흰 기모노를 입은 빼빼마른 남자였어요.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이런 꼬마 아가씨의 시간을 멈추지 못한 모양이네. 놀라운 일이야. 그것보단 내가 이 문으로 나온 지 벌써 200년이나 됐나?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리에서 굳어있는 우리 5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역시 꼬마 아가씨만 움직일 수 있나 보군. 원래는 꼬마 아가씨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뭔가 강력한 수호를 받고 있구만.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다른 남자애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자. 이 친구는 형제가 있는 모양이군. 얘를 데려갈까? 그렇게 말하며 한 남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맞다. 꼬마 아가씨는 이 일을 기억하겠지만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만약 말한다면 이 가면을 벗고 너의 집으로 갈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주위의 흐름들이 얼음처럼 녹듯이 흔들리고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자아이 중 한 명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 일에 대해 애들에게 물어봤는데 저 말고는 아무도 시간이 멈춘 적도 가면을 쓴 사람을 본 적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헛것을 본 것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가면을 쓴 사람이 머리를 쓰다듬었던 남자아이가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원인 불명의 고열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때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우 가면을 쓴 남자는 어째서 시간을 멈췄는지, 왜 저를 안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피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젊으셨을 적에 오키나와에서 배례집 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저를... 공포카페 일본 뽀채널 괴담. 회사 동료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후. 회사 동료가 죽은 지 약 1년이 지났다. 동료라고는 해도 그는 50살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님이었다. 작년 3월에 작은 위암이 발견되어 일찌감치 치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4월 초에 종양 적출 수술을 했다. 수술 후 회복도 순조로웠고 수술을 받고 5일이 지난 뒤에 나는 병문안을 가서 그를 만났다. 병문안은 수술 후 안정을 되찾는 3일 이후부터 가능했다. 회사 후배 중에는 그 다음 날에 병문안을 간 사람도 있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기도 하고 지금에서야 이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한다. 3일이 지나고 병문안을 갔던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도 내가 병문안을 갔을 때 기분 탓이 아니라면 선배의 상태도 이상했고 병실에서 위화감이 느껴졌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먼저 병문안을 갔던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과는 달리 선배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수술 후 8일이 지나고 그날 새벽, 병원을 순회 중인 간호사가 침대에서 선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시점에서 심정지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선배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멈춰달라고 해서 결국 선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참고로 사인은 의료 실수로 인한 심장마비다. 이는 병원 측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선배는 생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나는 지금 현재는 솔로이지만 당시 나와 전 여자친구는 선배 가족과 동료로서의 마음 그 이상으로 좋은 의미에서 나오는 친밀한 관계였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11월쯤에 이불이 침대에서 떨어진 것을 느낀 나는 잠에서 깼다. 눈이 반쯤 감긴 상태로 상체만 일으켜서 떨어진 이불을 끌어올리고 그대로 다시 잠들 기세로 침대에 누웠다. 이때 살짝 벌어진 눈꺼풀 사이로 무언가의 존재가 비쳤다. 앞에는 동료가 서 있었다. 딱 내 허리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뭐야, 선배였어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때의 그 기억이 생생하다. 분명 아는 사람이고 많이 친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무서운 것은 역시 무섭다. 두려움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나는 필사적으로 불경을 외우거나 나의 친족과 부처님의 이름을 아는 대로 짓거렸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다 도움을 구하거나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의미 없는 짓을 반복했다. 잠시 후 나는 눈을 살짝 떠보았다. 선배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선배는 나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를 내려다보는 자세는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스키 점프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색깔은 흑백이 아닌 컬러였지만 어둠 때문에 그 컬러들도 매우 희미했다. 또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손이 선배의 몸을 통과하고 있었다. 입고 있었던 옷은 흰색 폴로 셔츠와 베이지색의 슬랙스였다. 선배가 죽었을 때 입었던 옷이 아니었다. 그리고 표정이 뭔가 애매모호하다. 선배의 모습 자체가 잘 안 보인 것과 너무 무서운 나머지 선배의 얼굴을 응시할 수 없었던 점. 이 두 가지 이유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표정을 알 수가 없었다. 몇 번인가 흘끗 보았지만 그늘이 져 있는 것인지 이목구비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조금 진정이 된 나는 생각했다. 나는 선배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과 선배가 나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있는 용기를 쥐어짜내어 눈을 활짝 떠보았다. 선배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직도 서 있었다. 나는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분들에게 할 말이라도.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하고 거듭 말을 걸어보았다. 그러나 선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1시간 같은 몇 분이 지나자 갑자기 내 발밑 쪽으로 가더니 스르르 사라졌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불을 켰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 중에 하얀 연기 같은 것들이 가득했다. 공기 중에 떠있던 하얀 연기들도 몇 분이 지나자 깔끔히 사라졌다. 선배는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냥 그때 그 분위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분위기, 그 자체가 뿜어내는 분위기, 그 분위기들은 매우 어둡고 뭔가를 억울해하는 그런 슬픔들을 나타내는 것만은 왠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분위기가 무서웠다. 이 이야기는 아직 유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유족들을 만날 기회가 없기도 하고 만났을 때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다. 선배가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를 회사에서 버리기 전에 그 컴퓨터에 있던 추억의 동영상들을 CD에 구워두기만 하고 가족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건 그렇고 정말 무서웠어요, 선배님. 조만간 전달할게요. 공포카페 일본 뽀채널 괴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우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경험한 이야기니까 거의 10년 이상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도심에서 살지만 그때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을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A, B, C와 저를 포함한 저희 4명은 리더격이었던 C네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깊은 숲에서 거의 매일을 해가 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몇 년을 그곳에서 놀았기 때문에 숲의 구조는 거의 숙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숲에 들어가서 노는데 갑자기 A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저는 혹시 길이라도 잃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 사라지는 건 자주 있었기도 했고 이 숲은 그렇게까지 길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A를 찾아다녔는데 시간이 5분도 지나지 않아 C의 집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A를 향해 야 뭐해 빨리 가자 이런 말을 했고 A는 저를 보면서 있잖아 이런데 우물이 있었던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말에 A가 손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확실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뚜껑이 닫혀 있었고 그 우물의 지붕 같은 데에는 양동이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A가 저에게 다시 물어보자 그치? 전에는 분명 없었지? 라고 제 뒤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A의 말에서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역시 이때는 모두 어린아이라 그런지 공포는 금방 흥미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물은 약 직경 1m 정도 되는 우물로 보였고 바닥이 간신히 보이는 것을 보아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C가 다가오면서 야, 손전등도 들고 왔는데 한번 내려가 볼래? 라고 제의해왔는데 그 말을 들은 저희는 C의 제안에 찬성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작았던 제가 내려가 보게 되었습니다.
양동이 줄에 매달려 내려가 보니 우물이 의외로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세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이 보이지만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낙엽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어째선지 전부 마른 게 아니라 막 떨어진 나뭇잎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저에게 안에 뭐 별다른 거 있어? 라고 물어왔는데 저는 넘겨받은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라고 대답하려고 위를 올려다본 순간 어둑했던 우물 안이 갑자기 새까맣게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뚜껑이 닫혔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순간 겁에 질린 저는 야, 장난치지 마! 빨리 열어! 우물 안에서 죽어라 소리쳐도 제 소리는 밖에서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불운하게도 유일한 불빛이었던 손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기분이 되어서 아무리 소리쳐봐도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손전등 불빛도 꺼져서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혔을 때의 공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은 와중에도 열심히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자 지금까지 꺼져 있던 손전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어두웠던 공간에 빛이 생긴 것만으로도 안심한 저는 세 사람이 뚜껑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분명 뚜껑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니 눈앞의 벽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까는 몰랐지만 조금 윗부분에 손잡이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줄을 타고 올라가 그 손잡이를 당겨보니 숨겨진 문처럼 우물벽이 열렸습니다. 분명 저는 무서웠지만 닌자가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면서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줄에서 내려와 구멍을 들여다봤는데 안을 보자마자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평 정도 되는 크기의 공간이었는데 벽 한쪽이 전부 인형들로 가득했습니다. 종류, 크기 등은 전부 제각각 달랐고 그 인형들 모두가 제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 가장 안쪽에 뭔가 큰 것이 보였는데 천천히 빛을 비추어 보니 그것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바지를 입은 발, 새까만 손과 셔츠, 가슴까지 자란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을 비추려 하는 순간 갑자기 뭔가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기 시작한 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주변을 더듬거리자 순간 뭔가에 눌린 것처럼 몸이 꽉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놓쳐버린 손전등이 제 가슴에 올라탄 인형을 비춘 그 순간 바로 제 기억은 끊겼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C의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C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C를 때리면서 저는 욕을 해대며 C를 때리던 것을 C의 아버지께서 오셔서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A, B, C 세 사람 모두
울면서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내려간 뒤 예상대로 C의 제안에 따라 장난으로 뚜껑을 잠시 닫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열 생각이었는데 다시 뚜껑을 열려고 하니 아까까지는 둘이서도 가볍게 열 수 있었던 뚜껑이 갑자기 들리지 않았고 세 사람이 들어보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C는 바로 아버지를 부르러 달려갔고 그런 와중에도 A와 B는 제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필사적으로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결코 뚜껑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C는 자기 아버지와 다른 어른들을 데리고 왔을 땐 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A와 B도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 같이 부숴버리죠 이거. 라는 말이 나와서 C의 아버지가 커다란 망치를 들고 와 뚜껑을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C의 아버지는 서둘러 우물로 내려가 보니 벽 구멍 속에서 인형에 둘러싸인 채 가슴에 인형을 꼭 끌어안은 제가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저를 끌어올리는데 B의 아버지도 도와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날 때까지 A, B, C 모두가 제 곁에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저는 하루 종일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C의 아버지는 내가 이 동네에 평생을 살았지만 그런 곳에 우물이 있는 건 처음 봤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너희들은 저 우물을 어떻게 찾은 거냐? 라고 저희 4명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B의 아버지는 마을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에게 모두 물어봤지만 우물에 대해 아는 분들이나 들어봤다는 분도 아무도 계시지 않아. 그래서 처음에 갈 때도 선뜻 믿기 어려웠단다. 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 말들을 생각하면 다시금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납니다. 그 뒤 우물은 마을 차원에서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옆마을에 명망있던 절에서 스님까지 모셔온 것을 보면 분명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안쪽에 있던 것은 누군가의 시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물과 인형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등도 탈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밀폐되는 기분이 드는 공간에 가면 제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시절 겪었던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포카페 일본 모채널 괴담 사진관. 나는 얼마 전까지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내가 일하는 사진관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포토 프린터가 있었다. 가게를 찾는 대부분의 손님은 바로 이 포토 프린터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용했었던 것인지는 특별히 체크하지 않는다. 점원이 포토 프린터를 체크하는 때는 인화가 잘못되었을 때, 용지를 보급할 때,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을 때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할 때뿐이다.
가끔씩 메모리 카드나 사진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분실물은 1년 정도 사무실에 보관하다 주인이 오지 않거나 문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버리고 난다. 2주 정도 전 가게 문을 닫으며 포토 프린터 주변을 살펴보니 사진이 10장 정도 수북히 쌓여 있었다. 호러? 하고 생각하며 주워보니 손목을 그은 사진이다. 머리가 긴 것으로 보아 아마 여자의 팔인 것 같다. 칼로 그은 것은 손목뿐만이 아니었다. 팔과 어깨에도 몇 곳이나 커터칼로 그은 것 같은 상처가 나 있다. 사진은 자른 상처 자국, 잘린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사진 투성이었다. 얼굴은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장난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 상처 자국은 가짜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점장에게 사진을 가져가 이야기했지만 장난일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미루기로 했다. 결국 사진은 그대로 사무실에 보관하게 됐다. 보관이라고는 해도 봉인해버리듯이 신문지에 싸서 창고에 처박아 둔 거지만. 그런데 그날 밤부터 꿈이랄까? 자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눈앞이 새빨개져 깜짝 놀라 잠에서 깨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무엇인가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서웠다. 몸 전체가 나른해지며 숨이 차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린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잠에 들 수도 없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잠을 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나는 수면제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점장에게 상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잠시 쉬기로 하고 의사를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 약을 받아왔다. 그러자 이상하게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마침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24시간 내내 방에 깔아뒀던 이불을 햇빛에 말리기로 했다. 베개와 이불을 베란다에 가져다 놓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깔린 이불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이불 밑에 지난번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던 손목을 그은 사진이 깔려 있는 것이다. 사진은 한 장. 커터로 손목을 긋고 있는 도중의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선명하게 핏방울까지 찍혀 있었다. 물론 나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가져온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불 밑에 일부러 깔아두른 짓 따위는 결코 할 리가 없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사진을 찍고 불에 태워버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진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로 가게에 달려가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사진도 모두 태워버렸다. 점장은 나를 걱정해줬지만 갑작스럽게 사진을 태운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아마 점장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진작에 태워버리지 그랬어 라고만 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 다음 날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지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이사도 할 생각이다. 요즘에는 어떻게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지만 약 덕분인지 사진을 태운 덕인지는 모르겠다. 그 사진에 관한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종종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떠오르곤 한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사진에 관한 것은 알고 싶지 않다.
장난이었던 것인지, 누가 무슨 이유에서 그런 사진을 찍었던 것인지, 그 사람은 무사한 것인지, 그런 것 따위는 결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을 것이다. 나로서는 그저 이 끔찍한 사건을 빨리 잊고 싶을 뿐이다.